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설 잘 쇠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금요일에 이제 영상을 찍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촬영을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요. 금요일 영상에 대해서 증시에 대해서 먼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6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1%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상승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피는 2400선 가까이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계속 700 초반 정도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월화 휴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뭐 니케이 상해 종합 모두 어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20일 기준이고요. 니케이와 이제 미국 증시는 오늘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11,360포인트 지금 이제 고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상단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그래서 설 전에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우리가 휴장이었던 그 이틀 동안 나스닥은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증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좀 했지만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법한 분위기이고요. 큰 이변이 없다면 내일도 무난하게 상승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잠깐 꺾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N자로 지금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 라인 2500선까지도 코스피가 치고 나갈 수 있을 법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2500선을 뚫고 나갔을 때 이 하단에 대한 그런 밴드를 뚫어줄 것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을 계속 한참 동안 좀 횡보를 하는 움직임에서 이 횡보에 대한 흐름이 빠르게 깨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이 상단 라인 저항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이제 확전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좀 잡히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세계에 대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정책이 펼쳐지고 그 다른 방향으로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인위적인 그런 정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좀 중심을 잡고 움직이게 됩니다. 뭐 코로나 같은 이제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중심을 잡고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이제 조금 무게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아마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벤트들도 하나둘씩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전쟁에 대한 이슈로 계속 눌려왔던 그런 증시, 그 다음에 그런 물가, 뭐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환율이고요. 환율은 1235원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은 1200원 초반대에서 빠르게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좀 내려가는 듯한 추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200원 가까이 고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약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달러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평소 평균치 대비해서는 높은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지금 한 4개월 정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지금은 환율 고점을 찍고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는 시기로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같이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고 투자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위험 자산에 대한 순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 뭐 위험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반등 시그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최근에 한 거의 이제 20% 가까이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이제 위험 자산으로의 다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금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제 금리에 대한 가파른 인상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위기감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금이 회수는 되어서 아직 은행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금방 이제 뺄 수 있을 그런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면 그런 정책이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런 놀고 있는 돈들이 다시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투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기회를 잡고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우리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 나쁘진 않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완전히 좋은 분위기로 개선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좀 올랐죠. 네, 3.3%대에서 지금 이제 3.5%대, 3.4%대에서 뭐 오른 게 아니네요.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수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국채 금리도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이런 국채 금리, 국채 채권 수익률이죠, 사실.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채권을 팔고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다시 돈을 이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이제는 위험 자산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는 휴장이지만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진행 중입니다. 미국 증시는 조금 약 하락 중이고요. 부합 중이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큰 변화 없습니다. 약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조세로 좀 보이고 있지만 장 후반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하루 정도 지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큰 변화 없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밴드 상단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글로벌 증시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상단을 뚫고 V자로 올라갈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계속 그런 매수 기회가 온다면 그런 물량을 모아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승장이 다시 올 때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굳이 이제 상승장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횡보장이기 때문에 횡보 하단에서 횡보 상단까지의 그런 부분도 꽤나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21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거의 20% 가까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짧은 투자도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의 이 초점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짧은 투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증시를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했었고요. 16,250원으로 금요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0.9% 정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약 상승한 거와 거의 비슷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했었고요. 시간의 가격은 50원 정도 하락해서 시간의 거래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지금 거래할 만한
가격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별 거래량도 200만 주에 불과하고요. 크게 수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때 한번 88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잠깐 늘었었지만 그 뒤에는 거래량이 이제 다시 죽으면서 크게 지금은 더 조정받거나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런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움직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그리고 저항 자리는 계속 저항을 맞아주면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하락을 했지만 쌍바닥을 딛고 금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이 이제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상적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21선, 61선 이 구간을 딛고 다시 이제 N자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17,400원, 17,500원 정도를 다시 이제 테스트를 할 텐데 그 테스트 구간에서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거래량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고요. 그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 종목만의 움직임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그 원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같이 이제 수급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지금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차트가 아니고 이 기술적인 분석은 이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일진 파워라든지 아니면 뭐 한전 KPS라든지 그런 모든 관련 종목들이 다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나긴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는 좀 횡보를 하는 듯한 자리를 좀 잡은 듯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추후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다른 종목과 유사하게 바닥을 딛고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그리고 고점을 점점 올려야겠죠. 그런 추세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횡보 구간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하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였고 오히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을 죽인 채로 결국에는 뭐 투자자가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집계를 했을 때는 매수로 접근이 된다는 점.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요일에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18만 6천 주,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주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전일 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다시 그 지분 매도한 거에 대해서 금방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또 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투시는 지금 뭐 투자주의 종목 한번 지정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해서 뭐 1월 16일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금융 투자는 다시 이제 매수로 접근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4만 6천 주 정도 매수하면서 계속 이제 매수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올 초는 거의 이틀 빼고는 다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연기금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좀 상당히 이제 많이 매도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한 기관 투자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두 달치를 집계를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520만 주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280만 주, 외국인 투자자 17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최근 두 달 동안에도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점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관심사는 확실히 지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전 관련, 신재생 관련,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 테마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관련해서 수급 자체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 이제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뭐 넘겨짚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흘러가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를 이제 믿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악재에 대해서 억지로 이제 끌어내가지고 좀 투자를 이제 부정하는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는 1164만 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크게 변화 없었고요. 일별 공매도 잔고가 계속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자로는 조금 늘었지만 뭐 1월 20일자 마지막 날에는 22,000주, 그래서 뭐 거의 공매도 거래량도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거래량도 없고 공매도 잔고도 크게 늘지 않고 대차 잔고도 뭐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확실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량도 주고 있고 신용 거래도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움직임이 거의 정적으로 멈춰 있다. 그 구간은 이제 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는 거래량이 터져서 한번 위아래로 흔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뭐 거래량이 터져서 이제 내려간다라도 뭐 투매 물량이 나오더라도 이제 받치는 물량이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뭐 2,860만 주 정도 있고요. 네, 크게 변화 없습니다. 계속 2,800만 주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후에도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5만 주 정도 감소해서 10만 4천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전일 58만 주 매도했지만 뭐 10만 주 정도 매수해서 12.26%로 네, 외국인 보유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뭐 크게 계속 변화 없이 계속 12%대 유지하고 있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금방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뭐 조금 매도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일 동안의 이 집계를 보면 신한증권에서 제일 많이 매도를 했고요. 키움증권은 뭐 크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메릴린치가 이제 좀 많이 매수를 했고, BNP, 뭐 모간솔 이쪽에서 매수를 했네요. 크게 지금 뭐 메릴린치를 제외하고는 크게 눈에 띄는 세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 뭐 공매도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소식을 마지막에 전해드려서 좀 중요도에 대해서 네,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저의 지금 최근에 그 영상 중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기술적인 분석을 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이 지수적인 부분은 사실 주로 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그리고 차트 흐름, 그 다음에 그 거래량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자체가 중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주가 맞추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를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보다도 장기 투자에 대한 승률이 높은 것이 주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구조를 들고 이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장기 투자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 사이클을 이용하자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주식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뭐 아무 종목이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선택해서 기다리는 거고요. 그 종목을 투자 에너빌리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최근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좀 크게 뭐 재미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제 박스권 자체가 저점, 고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단 하단만 해도 사실 뭐 50% 가까이에 되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수급 자체는 요런 수급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기다렸던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좀 좋지 않은 코스피 흐름과 그 다음에 뭐 전쟁 상황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좀 이렇게 좀 길게 지루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찍을 만큼 찍고 반등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소스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지금 짚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간 이제 유상증자를 여러 번 했고 뭐 합병 신주도 발행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그런 물량, 그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이 아직 나올 것이 많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유상증자, 이전에 유상증자 했던 거에 대해서 상장 그 물량이 분명히 상장이 되었지만 거기 중에는 보호 예수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 예수가 풀리는 날이 이제 3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 것인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임원에 대한 매도 물량을 좀 보게 되면은 크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7,067주를 이제 이 임원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사주 물량이라고 유상증자를 배정할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그죠?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20% 정도를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정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이 매도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1월 6일자로 이제 6,000주 정도를 인출을 해서 같이 이제 원래 갖고 있던 1,067주와 함께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취득 단가는 9,980원이고요. 우리 사주 보유 주식 인출이죠. 그래서 이 보유 주식에 대한 인출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느냐 하면 이전에 유상증자 전에 그죠? 2020년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확정 발행가액이 있습니다. 그 확정 발행가액이 9,9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유상증자를 받은 그 가격으로 이제 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사주 물량이 이제 9,980원에 그때 아마 총 주식수 중에 아마 2천만 주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물량은 이제 2021년에 이미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2022년 동안은 뭐 2021년, 2022년 동안 계속 이제 뭐 매도가 나왔을 수 있고요. 네, 9,980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출을 해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5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옛날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진행한 그 유상증자 3월 4일에 풀리는 물량에 대해서는 13,850원입니다. 확정 발행가액. 그래서 이 인출 물량이 아마 13,850원으로 네, 나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3,0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굳이 지금 인출해서 지금 싼 가격대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뭐 대출을 막기 위해서 대출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물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지금 모든 물량
그 3월 4일에 풀리는 물량이 이제 1,0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그 1,000만 주를 다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회사 내부에 있다면 임직원분들이라면 회사가 개선되는 모습이 느껴질 것 같아요. 임원도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신규 사원들도 채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서 금액을 지원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16,000원대에서 매도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우리 사주 물량이 뭐 보호 예수가 풀린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이제 풀리더라도 대주주가 당연히 팔 이유는 없겠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을 30%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더 매도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주주에 대한 지배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 추가적인 매도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유상증자도 없을 거라고 보는 것이 네, 그 이유도 되고요. 자, 지금은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큰 움직임 없이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 물량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릴 만한 그 위로 이제 호가를 밀어붙이면서 밀어붙이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이고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뭐 위에 그럼 뭐 주식수가 좀 6억 주가 되고 개인 물량이 좀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뭐 개인 물량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 6억 주 중에 지금 거래가 되는 그 물량이 20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 계산을 해보면 1%가 이제 600만 주고 거의 0.3% 수준이죠. 거래 회전율이 0.3%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도 크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 수급이 몰릴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수급이 몰릴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네,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K-원전 내부 세일즈와 그 다음에 외부 세일즈가 합쳐지면서 이제 그런 공급업체들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원전 관련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신한울 3, 4, 5기 착공과 주기기 계약 일정을 당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는 원전 일감 공급에 3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 지난해 1조 1천억보다 훨씬 이제 2조 4천억 정도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매년 이제 원전 한 기를 준공을 추진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 짓는 원전은 신한울 3, 4, 5기밖에 없지만 이미 이제 짓고 있던 원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들의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서 일감을 계속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탈원전 정책을 진행했을 때 지난해 8월까지 폐업한 중소원전 업체가 69곳이죠. 그래서 그 대기업들은 뭐 사채 발행, 뭐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버티겠지만 그 아래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네, 돈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일감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9곳이나 되는 곳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내를 시장을 좀 줄이더라도 해외를 계속 밀어준다고 했다면 결국에는 저런 중소원전 업체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요. 그냥 뭐 일반적인 탈원전이었죠. 이전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정책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나둘씩 다시 네, 활기가 불어넣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UAE, 사우디 뭐 여러 국가들과 지금 계속 원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당연히 이제 폴란드 원전이죠. 그래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보스 포럼에서 폴란드의 사신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을 만나서 퐁투누프 원전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공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간의 협력 의향서 LOI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체결했고 정부 간의 이제 LOI도 체결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LOI는 뭐 아무래도 구속력이 없고 조금 뭐 이후에 틀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LOI라는 걸 쓴 것 자체가 이제 그 국가 이외에는 그 기업 이외에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 의뢰서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 이제 협력 의향서라고 해서 뭐 크게 구속력이 없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큰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결국에는 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신 부총리가 퐁투누프 원전 건설을 위해 지난 10월 양국 기업 간 체결한 LOI가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확률이 100%라고 화답을 했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을 겁니다. 이 폴란드 원전 진행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이 폴란드가 지금 정부 차원에서 6기를 진행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 최대 4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합쳐서 이제 10기죠. 원전 10기를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원전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6기 대비해서는 금액적으로 이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더라도 그 비용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어떤 계약을 했죠? UAE가 우리나라에 43조인가요?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원전 투자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3국 투자, 제3국 공동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UAE 국부 펀드 금액을 이용을 해서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금액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이제 영국 원전이라고 언급이 되긴 했지만 폴란드 민간 원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뭐 그 두 국가가 뭐 영국 원전 하나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추후에 이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원전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원 금액을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폴란드 UAE 국부펀드 차원에서도 지원을 한다면 뭐 당연히 네, 금액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 네, 우리가 우려하던 그 제일 문제점, 네, 금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뭐 여러 가지죠. 해상 풍력도 하고, 뭐 수소도 하고, 네, 뭐 연료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버리니까 사실 원전뿐만 아니고 그런 다각도의 그런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런 사업 추진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가 사실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수출은행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우디 쪽에서도 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그 프로젝트 대금을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재무가 뭐 직접적으로 이제 자금 수요를 해서 부채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투자 비용을 줄여주겠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도 거의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직접적인 그 재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네, 그런 사절단이라고 하나요? 네,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세일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폴란드 쪽에도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본도 방문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늦어도 이제 2월, 2월, 이름이 2월이고 늦어도 5월에는 네, 폴란드를 방문해서 방산과 원전 수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쪽과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방산 계약을 크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진척이 있을 거라고 얘기가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의심이 없겠죠. 근데 이번에 UAE 그 재무 지원을 등에 업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이제 재무적인 의욕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도 건설 추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우리나라 쪽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 하나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우리나라 한수원, 뭐 한전 이쪽과의 그 특허 소송 대결인가요? 지재권 그 소송 대결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풀릴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예상으로는 뭐 이전에 UAE 바라카 원전 이 케이스를 보았을 때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소송을 끝까지 가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운 그 건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일부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그 수익금을 좀 주는 혹은 이제 뭐 기자재를 좀 발주를 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가불관계로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그 지재권 아래에 있는 하청업체, 네, 제조업업체로 그냥 돼버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지금 이제 기싸움을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재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 건의 이제 그런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실상 최근에 기대되는 것은 또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시장인데요. 그 중에 해상풍력 발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2036년까지 20배 정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태양광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면 이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비중이 이제 태양광으로 상당히 이제 쏠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해상풍력에 힘을 좀 줘서 그 비중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타스죠. 네, 글로벌 1위 기업이 1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 CS 윈드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8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실증을 위해 설치한 설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메가와트도 지금 이제 설치 실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실증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대규모 그 해상풍력 단지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블레이드 네, 그런 터빈도 납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제주도 한림 해상풍력과 그다음에 전라도 쪽에 그런 여러 가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 단가도 중요하고 국산화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네, 그 전라남도죠. 그쪽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발맞춰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남형 상생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문 인력 양성의 대표적인 제조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스틸 산업 이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업과 뭐 발전사 그다음에 제조기업 이렇게 들어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상풍력의 발전 단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국내 원전 신규 건설, 뭐 해외 원전 수출도 있지만 지금 국내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이 해상풍력이 지금 빠르게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시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뭐 해상풍력에 이어서 이제 가스터빈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스터빈도 지금 이제 열병합발전소에서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새로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이제 11월 21일 작년인데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이었고, 네, 그 중에 지금 보시면은 중장기 유럽과 중동 중심의 대형 원전과 SMR 확대가 전망된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APR 1400과 웨스팅하우스의 AP 1000 주기기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래서 SMR 시장에서 상업운전이 가장 빠른 뉴스케일 파워와 주기기 계약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25년에는 신규 수주가 10.8조 원을 될 것 같고 그 중에 대형 원전과 SMR 해상풍력 등 신사업이 5.3조 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전방 시장의 업황에 따라 선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불확실한 대외 환경, 불안정한 전방 시장 등 현 상황을 감안하면 자본 조달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인 투자를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자본 조달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라는 것이 아마 유상증자라든지 뭐 블록딜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사실상 이제 그 이후에 지금 UAE와 아주 큰 투자 계획도 있었고 그런 재무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뭐 2만 원이지만 저는 2만 원 이상 당연히 치고 나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흐름에서 조금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올해 진행 사항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